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아침까지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오늘 출근길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표정호 기자. 네, 서울 불광천입니다. 네,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빗줄기는 약해졌다가 강해지기를 반복하면서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한때 소강 상태였던 비는 다시 지금 강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시다시피 불광천 출입로는 노란색 차단봉으로 막혀 있습니다. 하천도 수위가 높아졌고 평소보다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비로 하천은 현재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하천 29곳은 출입이 계속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엔 호우경보나 호우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아침까지 수도권의 시간당 30에서 70mm의 매우 강한 비를 예보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만큼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수도권 가운데 경기 북부 지역이 특히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는 이미 밤사이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파주에는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160mm의 폭우가 쏟아지며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새벽 2시에서 3시엔 파주와 연천군 일부 지역에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려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한때 폭우로 눌노천 수위가 올라 파평면 덕천리 주민들에 대해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대피하라는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조금 전 6시 반쯤 하천 수위가 내려가며 주민 대피 명령이 해제됐습니다. 다만 경기 양평에는 여전히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경기 연천군 임진강 필승교는 수위가 1m 이상 높아져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해달라는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시설물과 차량 침수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불광천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네, 중부지방은 출근 시간 교통 상황도 비상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곳곳에 통제된 도로가 많아 나가시기 전에 교통 상황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교통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교외선 의정부역에서 대곡역 사이 전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원래 첫 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방침이었지만 계속되는 호우 예보와 시설물 복구 등을 고려했다는 게 코레일 측 설명입니다. 하지만 내리는 비의 양에 따라 열차 운행이 조정될 수 있으니 꼭 정보를 확인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현재 통제된 도로는 없는데요. 밤사이 동부간선도로의 경우 침수 구간 물 빠짐 작업 등으로 통제가 계속됐었습니다. 수락 지하차도에서 성수 분기점 구간과 성동에서 상계교 구간 모두 새벽 5시를 기해 통제가 해제됐습니다. 시내 도로의 경우 가람길 군자교와 성동교 양방향이 통제됐지만 수위 하강으로 역시 새벽 5시에 해제됐습니다. 네, 경기 북부 지역은 도로 곳곳이 통제됐다고요? 네, 밤사이 집중호우로 경기 북부 지역 도로 곳곳이 통제된 상황인데요. 파주 수리율로 평안동산 입구에서 웅담 1리 앞 도로는 현재 산사태로 양방향 전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연천 신평화로 청산 나들목에서 봉암터널 방향 도로는 토사물이 유입돼 역시 전 차로가 통제되고 있고요. 가평 비룡로 영말교 부근 도로도 침수 위험이 있어 양방향 전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 쪽에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도남 분기점에서 안현 분기점 도로는 침수로 5개 차로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출근 시간대인 만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수시로 교통 상황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700여 명이 대피하고 각종 시설물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공식 집계된 비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부터 중부지방에 쏟아진 많은 비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새벽 5시 기준 비 피해 잠정 집계를 발표했는데요. 어제 정오쯤 경기 김포 하천에 떠내려간 차량에서 80대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김포에서는 1시간 강수량이 100mm가 넘었는데요. 중대본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인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자체나 소방당국을 통해 경기 포천과 인천에서도 사망자가 확인되고 있지만 아직 정부 공식 집계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피해 우려의 대피도 잇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733명이 집을 떠났는데 이들 대부분이 임시 주거시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도로와 주택 침수 등 시설 피해도 350건이 넘어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저녁 6시 반부터 풍수의 위기 경보를 경계로 올리고 중대본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중대본은 오늘까지 비가 이어지는 만큼 기상 상황과 산사태, 홍수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 지역에는 최대한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영원입니다. 이번에는 비가 얼마나 더 쏟아질지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도 일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비가 가장 많이 내린 지역이 집계가 됐을까요? 네, 어제 오후에는 비구름이 충청도로 내려갔다가 다시 밤에 중북부 지방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새벽에 파주와 문산 이런 경기 북부에 비가 집중됐는데 이번에도 역시 극한 호우였습니다. 1시간당 새벽 3시쯤에 판문점에 시간당 94mm의 비가 쏟아졌고요. 그리고 새벽 2시쯤에는 서울 파주 문산읍에 92.4mm가량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내린 비를 보면 파주 지방이 309.6mm로 가장 많고, 그리고 동두천과 김포 등에도 2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기록됐는데요. 하루에 200mm 이상의 비가 온 지역이 많아서 피해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또 오늘도 비가 예보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까지 최고 1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어느 지역을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지금 발달한 비구름이 지금 다가서면서 지금 중부지방에 비를 뿌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경기도 양평하고 서울지방에 비가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출근길이기 때문에 서울 지방에 계신 분들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되겠는데, 현재 시간당 강수량을 보면 경기도 양평에 한 30mm 가까운 비가 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서울 진구죠? 서울 진구 송월동에 있는 기후관측소, 서울의 보통 대표적인 관측소인데 여기도 24mm 정도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비가 주로 쏟아지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 남부, 그리고 경기도 동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 지방에는 앞으로도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최고 70mm가량의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근길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산사태라든지 또는 축대 붕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가 특히 중부지방에 집중되면서 피해를 키웠는데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동안에 조금 아마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느낌을 좀 받으셨을 텐데 네. 이 이유가 남쪽으로 좀 더운 고기압이 내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더운 고기압이 다시 세력을 확장하는 사이에 북쪽에 머물고 있던 찬 공기와 부딪히면서 강한 비구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다시 더운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사이에 빚어지는 현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제 새벽에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이렇게 밤사이 비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밤에는 이 기온이 좀 내려가면서 수증기 공급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불안정이 아주 강해지기 때문에 낮보다는 강한 비가 새벽에 집중되는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요즘 이제 여름철에 특별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야간에 비가 강해지고 또 이렇게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오르내리면서 비를 뿌리는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보통 이제 장마 그러면 우리가 7월에 이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동서로 길게 정체전선이 머물고 있어서 마치 이제 장마전선처럼 생겼는데 이 2차 우기라고도 하죠. 뭐 학계에서는 2차 우기라고 하는데 8월에도 이렇게 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좀 다른 거는요. 그전에는 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가을로 가는 무렵에 2차 장마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마치 7월 장마처럼 남쪽에서 올라가는 더운 공기 때문에 이 정체전선이 이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완전히 가을로 간다고 생각하기는 좀 이르고요.
이번 비가 그치더라도 비구름대는 북쪽으로 올라가고 남쪽으로는 다시 더운 공기가 자리 잡으면서 폭염도 이어지고 그리고 열대야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비가 그친 남부지방에는 대부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폭염특보 지역은 조금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남쪽에서 올라온 더운 공기가 원인이다 말씀하셨는데 이번 폭우가 11호 태풍 버들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남쪽에서 수증기가 많이 공급됐는데 이 수증기 공급의 원인이 11호 태풍 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버들은 조금 거리가 멀거든요. 사실 지금 11호 태풍 버들은 대만 남쪽을 지나서 중국 남부로 지금 상륙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열대 저기압으로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남쪽으로부터 남서류, 그러니까 남서쪽에서 많은 공기가 들어오는데 이 공기를 타고 많은 수증기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중위도인데 이 중위도에 우리가 특히 이제 북서 태평양 이쪽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증기 강이라고 할까요? 폭이 한 200에서 300km 정도 되고 하는 지점에 수증기들이 이렇게 몰리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몰리는 현상들이 우리나라의 중부지방에 이제 수증기를 많이 공급해서 이런 비구름이 갑자기 발달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주 드문 현상은 아니고 여름철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올여름에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 이렇게 폭염, 폭우 이렇게 이어지는 현상 그리고 또 하나는 2차 우기가 가을로 가는 문턱이 아니라 여름 한가운데서 또다시 한번 장마처럼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일단 비는 오늘 주로 오전까지 강하게 올 것으로 보이고 오후부터는 빗줄기가 좀 가늘어질 것으로 보여요. 다만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남부지방은 소나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비가 그치더라도 사실 이제 남쪽에서 올라온 더운 공기가 어느 곳까지 영향을 주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올라온 더운 공기가 아예 북쪽으로 쭉 밀고 올라가서 북한까지 영향을 주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폭염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경기 북부나 이쪽에 걸리면 서울 등 수도권과 경기 북부에는 좀 궂은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구름이 많이 끼고 흐린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간간히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무튼 앞으로 한 열흘 정도는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부 쪽은 폭염이 그리고 중부지방에도 수증기가 늘어났기 때문에 낮 기온이 뭐 32, 3도 오르더라도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는 이런 무더운 날씨가 앞으로 한 열흘가량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서울 도봉구의 강수량이 200mm를 넘었고요. 동작구는 50mm 정도였습니다. 같은 서울이지만 4배 이상의 차이가 난 건데 이런 현상이 올여름에 유독 많은 것 같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남쪽에서 더운 공기가 이제 올라오면서 영향을 주는데 네. 이 영향을 줄 때 찬 공기와 부딪히는 지역이 아주 좁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압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비의 강도는 더 강해지는 것이죠. 여기 넓은 지방에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좁은 지방에 비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비구름들이요, 급격하게 발달해서 바로 사라지고 바로 옆에서 또 다른 구름이 생기고 이렇게 변화가 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급하게 비를 쏜 지방은 많은 비를 기록하지만 그 옆에 있는 비구름이 사라지는 지역에서는 또 강수량이 적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렇게 좁은 띠에서 생기는 강한 비구름은 특히 정체전선이 길게 동서로 이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우리나라에 강한 비가 쏟아질 때 그 경우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 태풍이 올라오면서 영향을 줄 때가 가장 강하겠죠. 그리고 두 네. 번째는 발달한 저기압이 다가서면서 비구름들을 많이 강하게 발달시키는 경우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동서로 길게 정체전선이 머물면서 많은 비를 뿌리는 경우인데 아주 드문 현상이 아니고 아주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올해는 보통 이제 전반기 장마에 집중되는데 후반기에도 장마 전선이 이렇게 생겼다. 이것이 어찌 보면 올 여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여름들의 특징이요, 어떻게 하나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2020년도 이후에 지구가 급격하게 더워지면서 여름의 날씨 패턴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변화무쌍한 날씨가 이어질 것 같고요.
예. 경험했던 날씨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비도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산사태 위기 경보도 내려진 상태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최근 물난리가 3번이나 난 것 아닙니까? 자, 많은 비로 지금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죠? 예, 산사태 가능성 되게 아주 위험한 정도죠. 왜냐면은 지금 자주 내리는 비 때문에 대지가 아주 속속물이 젖어 있고요. 그리고 약한 부분은 땅이 좀 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휩쓸려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산사태에 대한 가능성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전엔 잘 보이지 않던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예를 들면 뭐 뿌리가 좀 밖으로 나온다든지 물길이 좀 달라졌다든지 아니면 쿵쿵 하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하면 산사태 전조 증상이거든요. 이때는 바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해건설 회장이 목걸이 닭다리 타기 3가지 여전히 보고 운영하실 입장이십니까?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민중기 특별감사팀이 오늘 오전 10시 구속된 김건희 씨를 불러 조사합니다. 김 씨는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혜진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자 김건희 씨 오늘 특검에 출석하는 거죠? 네, 특검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용된 김건희 씨에게 오늘 오전 10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12일 밤 구속된 이후 이틀 만에 첫 특검 조사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에 불응했던 것과 달리 김 씨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경호가 중단돼 김 씨는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광화문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지난 6일 첫 조사 때와 달리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오늘 특검 조사는 어떤 혐의를 위주로 진행될까요? 네, 먼저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겼던 3가지 범죄 혐의부터 조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인데요. 앞서 한 차례 조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시간이 짧았던 만큼 추가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토 순방길에 착용했던 귀금속의 재산 신고 누락과 뇌물 의혹을 다시 신문할 수도 있습니다. 특검은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진품과 김 씨에게 이 목걸이를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확보했습니다.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해 어머니에게 선물한 모조품이라는 김 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인데요. 영장실질심사에서 공개되면서 김 씨 구속의 결정타가 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다른 의혹들도 많이 남아있는 만큼 특검은 먼저 최대 구속기한 20일 안에 김 씨를 몇 차례 더 부른 뒤 기소해액 신병을 확보해 신병을 붙들어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된 김혜성 씨의 체포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는 그제 오후 베트남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온 직후 체포됐습니다. 특검은 김 씨를 곧장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데려와 밤 늦게까지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출석 당시 김 씨는 취재진 앞에서 불법적인 일이나 부당한 일에 연루되지 않았다며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김 씨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유치됐는데 체포 시한이 48시간이기 때문에 늦어도 오늘 오후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은 집사게이트 관련 기업 관계자 등을 줄 소환하며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당사자 조사가 가능해진 만큼 수사가 조금 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10월 말까지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이달 말로 이제 종료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2달 더 연장한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휘발유 10%, 경유, LPG 부탄가스가 15% 인하되는 유류세 인하를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8월 말로 종료가 예정이 돼 있었던 유류세 인하와 관련을 해서 정부가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0월 말까지로 연장이 됩니다. 관련된 내용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세컨드홈 조세 특례를 확대하고 공공 매입 물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침체한 지방 건설 경기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건설 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방 부동산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서 세컨드홈 특례 혜택을 확대합니다. 세컨드홈 특례 혜택은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살 때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건데요.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인구 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합니다. 세컨드홈 특례로 양도세와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을 때 지금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인 집만 가능한데 지방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가의 기준으로 9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네, 특검 상황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특검팀 김건희 씨를 구속하자마자 수사의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인 21g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도 나섰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서울 성수동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g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았던 업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공사 계약에 김 씨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도 특검 수사 대상인데 21g은 당시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했습니다.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 면허가 없는데도 경쟁 없이 수의 계약으로 선정돼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씨와 친분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이 업체가 계약도 하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고 무자격 업체 15곳에 하도급 공사를 맡겼다는 지적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로 김 씨의 추천 여부나 관련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관저 이전 업무를 감독했던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감사를 맡았던 감사원에도 수사 인력을 보내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압수물들을 분석하는 대로 관련자들을 잇따라 불러 공사 수주 과정에서 김 씨 입김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 씨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이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등 주요 의혹을 넘어 다른 사건들로 수사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초유의 제1야당 강제 수사에 국민의힘은 반발했고 범여권은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가 구속된 이튿날 민중기 특검팀이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들이닥쳤습니다. 의원들 자택과 사무실이 아닌 제1야당 당사에 진입한 건 3대 특검을 통틀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등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전산자료 제출 협조 차원이라고 설명했는데 3년 전 통일교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입당한 의혹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관련된 통일교 입당 관련된 보도 있었는데 그것과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500만 당원 명부 전체를 달라 이것은 너무나 과도한 압수수색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은 특검 수사 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집결을 공지했지만 의원과 당직자 대부분은 대전 합동연설회를 위해 이미 출발한 상태였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이 조국, 윤미향 등 파렴치범을 사면해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충견인 특검을 이용해 국면 전환용 빈집털이에 나선 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유례가 없고 천인공모할 야당 탄압입니다.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일명 용팔이 사건 같은
깡패짓을 자행한 것입니다. 반면 범여권은 여의도로 관역을 옮긴 특검 수사를 환영하며 국민의힘 의원 전반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란 사적, 권성동, 추경호, 윤상현, 나경원 의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윤석열과 함께한 50인의 도적들, 내란의 힘 의원들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민주당에선 위헌정당 해산 시도는 물론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별검사법 개정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가 무르익을수록 강대강 대치는 나날이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정부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고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방 중심 건설 투자 보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 회의에서 세컨드홈 지원 확대 등 지방 건설 경기 활력 방안이 발표되는데요. 구 부총리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력 경화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순환되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경제를 반드시 살려서 우리 경제에 피가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에 이어서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지방 건설 투자에 대한 대책으로 숨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해 재정, 세제, 인력 확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오랜 기간 부진했던 지방의 건설 경기를 되살릴 것입니다. 세제 특례와 공공 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가 지방에 두 번째 집을 구입할 경우 세제 특례를 현재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인구 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주택 가액 제한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비수도권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취득세도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하고 50%까지 감면하겠습니다. 건설사가 신속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 절차를 개선하고 공사비 부담도 완화합니다. SOC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 금액을 26년 만에 500억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고 평가 항목도 지역의 전략 사업을 우대하도록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부터 지특회계 지자체 포괄보조금 규모를 현재 3조 8천억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사업과 투자 규모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국제 유가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8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CNG 유가 연동 보조금을 10월 말까지 연장해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장관님 그리고 지방시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건희 씨가 잠시 뒤 10시에 구속 이후 처음으로 특검에 소환됩니다. 건강 문제를 들어서 불출석하는 거 아니냐 하는 예측도 있었는데 오늘 조사는 일단 응하기로 했어요. 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동안 남편의 어떤 법조 인맥들을 통해서 또 남편이 실제 현직 검사로도 있었던 그 10수년간 동안 실제로 법의 어떤 집행 이런 것들을 다 막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법 기술을 좀 활용해가지고 그동안 또 피해 왔었다는 것인데, 네. 그리고 동시에 지금 검찰총장 출신의 또 대통령 출신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상 이 감옥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사도 안 받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국민 공분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지금 거짓말을 했던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마 똑같이 거기서 버티기를 시전한다라고 했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어찌됐건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끝까지 버틴다. 어차피 뒤가 없다. 이런 것인데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형량을 좀 낮추기 위해서라도 성심성의껏 그리고 진실에 부합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할 때 아마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구속은 어쨌든 최장 20일 동안 가능한데 의혹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모두 수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특검은 어쨌든 서둘러 기소를 하는 방안으로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소에 관한 요건은 충분히 갖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주가 조작과 관련된 거 그리고 공천 개입과 관련된 것은 이미 녹취록이 나왔고, 네. 그리고 건진법사를 통해서 받았다는 목걸이 같은 경우도 실물은 확보 안 됐지만 사실 장부나 그리고 영수증, 품위서 이런 것들이 다 스모킹건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충분히 정황 증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희건설의 자수서 통해서 본인의 명품 목걸이 그리고 그 외에도 기금속인 브로치, 귀걸이까지 다 받았다는 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은 증거로 인해서 소명이 되기 때문에 특검에 기소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특검은 기소를 통해서 남은 의혹인 대통령 관저 공사 그리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그리고 그 외에도 양평 고속도로 문제, 양평 공흥지구 그리고 2022년도 지방선거, 2024년도 총선 공천 개입 등등 남은 혐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시간을 확보한 특검이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어제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의원 다수와 지도부가 당대표 후보 합동 연설회를 위해서 대전으로 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국민의힘은 빈집털이범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검이 정확히 알면서 이렇게 무리한 압수수색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네. 당원 명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당의 자산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당원을 가입할 때 그 당원의 종교가 뭔지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전산에 남아있는 당원의 정보에 관해서도 종교와 관련된 것은 전혀 없어요. 다만 어떤 경로에서 들어왔냐 하는 부분도 추천인이 누구냐의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을 정확히 봤을 때 결국 통일교의 집단 당원 가입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과 권성동 의원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통일교와 권성동 의원의 연결고리잖아요. 그렇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개인 비리와 개인에 해당되는 부분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전체 기관에 해당되는 부분이냐 봤을 때 이것은 네. 개인의 초점을 맞추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국민의힘 전체로 간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과거에 민주당 사례를 자꾸 민주당 얘기하는데 민주당 압수수색 당시는 김용이라는 그러한 사람의 초점을 맞췄고 그 인물이 당시에 민주당의 주요 당직을 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 한해서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와 비교했을 때 민주당 얘기하는 것도 너무 과도한 얘기인 것이고, 그래 특검은 앞으로도 방향타를 잘 잡아서 통일교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은 신천지의 민주당 대선 개입도 왜 조사를 안 합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철저하게 정확한 범위를 잡아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 국민의힘 전체의 당원 명부를 다 달라? 이것은 당의 자산을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개인 비리를 국민의힘 전체 비리로 보는 거는 부적절하다라는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입당 원서도 그렇고 지금 당원 명부도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특검에서 이런 것들을 다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정당의 어떤 자율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형해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해 주신 대로의 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여야를 관계없이 그렇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통일교로부터 지금 뇌물을 받았다. 그리고 통일교가 집단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일정 부분의 어떤 특혜를 또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당과 아예 결합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제한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당직자들도 대동을 좀 하고 집단적으로 뭔가 당원들이 들어왔다. 그러한 정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것들이 뇌물 특혜에 어떤 연결고리를 갖는지를 일단 특검 측에서는 밝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지점에서의 수사는 좀 불가피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합동연설의 얘기도 잠깐 해보면 후보들이 서로를 향해서 배신자 이렇게 지금 비판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러한 찬탄 반탄의 문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네. 전당대회 과정에서 결국 배신자라는 키워드가 중심 키워드가 된 데는 전한길 씨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한길 씨가 언제부터 우리 당원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당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당원 자격 심사위에 계류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전한길 씨는 언론인 자격으로 전당대회 출입했다 그러는데 언제부터 언론인이었습니까? 국회 출입 기자 등록도 없어요. 네. 그런데 본인이 언론인이다, 본인이 당원이다, 이러한 부분을 전당대회 이렇게 대표로 나오고자 하는 그런 후보들은 정확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비난할 때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랬는데 왜 절반만 보냐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의 당원을 봐야죠. 당원 안에는 건전한 세력도 있고 윤의견을 외치는 극우 세력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는 전한길 씨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 이것은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한길 대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왜 출발이 됐는지, 왜 문제가 되는지의 부분에서 모두가 반성해야 되고 지금 남은 시간이 이제 약 일주일 남았습니다. 네. 정말 남은 시간이라도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성을 거듭하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이미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증거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을 계속 옹호하는 것이, 그것이 의리를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처벌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할 때, 그 다음 포용할 때 그것이 진정한 어떤 수용인 거죠. 그래서 네. 그러한 부분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안이 나올 예정인데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징계 자체도 맞지가 않는 것이 당원이 아직 정식된 건 아니에요. 네. 당원 자격 심사에 보류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징계를 한다는 것은 당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윤리위에 한다면은 이것은 제명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당원 자격 요건에 국민들의 일반 정서에 부합하는 과거 행적이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 잣대거든요. 하지만 전한길 씨 행동은 국민들의 일반 정서에 부합하는 행동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리고 당이 개혁으로 가겠다는 건데 개혁적인 의지가 아니라 오히려 윤의견을 외치면서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자체만 보더라도 당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를 하더라도 제명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당 축제가 돼야 할 전당대회 관련 행사가 매번 이렇게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마지막 합동연설회를 아예 청중 없이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후보자들이 굉장히 지금 가열돼 있지 않습니까? 네. 서로 지금 배신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제 배신자들이 상당히 지금 이 풍성한 그런 전당대회를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한데요. 네. 이제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는 구조적으로 어쨌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가, 제가 이거를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미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굉장히 많은 공범 관계에 있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절연하고 싶어도 절연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온 분들이 대부분 뭐 전한길 씨를 이렇게 쳐다보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 그런 똑같은 논리를 가진 구구파의 이 입장에 서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한길 씨를 뭐 징계하든 안 하든 저는 당의 토양 자체가 이미 이렇게 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뭐 관중 없는
전당대회를 치른다 손치더라도 국민들께서 저 당 변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가관이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실이 인선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원민경 변호사가 후보자로 내정이 됐는데 진보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인사들이더라고요. 네, 최교진 교육감은 지금 현직 이 세종시 교육감입니다. 지금 네. 3선을 역임을 했고 이미 또 교사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교육계에서 그동안 교수 출신들이 많이 이렇게 교육부 장관들을 해왔는데 네. 이게 평교사 출신의 교육감이고 또 평교사 출신의 이 장관까지 나오는구나. 이게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분이 어찌됐건 현실에 몸담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초중고 교육까지도 같이 여러 가지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또 민변에서 여성인권위원장을 했고 또 국회에서 성평등 자문위원도 했고 네. 이렇게 이쪽 분야에서 또 활동을 해오면서 지금 여가부가 맞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장단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들을 좀 극복해 나가는 새로운 성평등 시대를 좀 열어가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는데 그런 지점에서 좋은 인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진숙 강선호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인사에 상당히 고심을 했을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이번에는 청문회를 좀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저도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번만큼은 낙마 없이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교육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교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종시 교육감을 내리 3선을 했지만 교육부총리는 사실은 초중고등 교육보다는 대학 교육, 정말 고등교육에 해당되는 그러한 국가 백년 대계를 만드는 그러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역량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책적인 면에서도 역량을 보여줘서 청문회를 통과하길 바라고요. 그 원미경 여성장관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성폭력 문제나 여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를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변 출신이라 하더라도 그간의 이력들을 보면은 그러한 소수의 약자에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여가부의 취지에 맞게 그렇게 훌륭하게 잘 소화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요. 다만 저는 한 사람을 더 거론한다면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혁은 위원장인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요직을 차지한 그러한 관료 출신이에요.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경제를 외치면서 경제 부분에서는 기업들이 기대하는 거에 부합하게끔 배임제도 완화하고 그 기업이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의 경제정책, 특히 거시경제정책을 깊게 관여한 사람이 금융이 경제의 한 축이에요. 금융위원회 수장이 됐는데 만약 문재인 정부 당시의 경제정책을 고집하면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사실은 모두가 다 우려한 것처럼 경제를 살린 게 아니라 경제를 후퇴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국가 채무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 가장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거시경제정책의 한 축이 금융정책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기조와 충돌할 우려가 없는지 그러한 부분을 저는 면밀히 살펴보고 자중하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제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도 좀 짚어보면 어제 대통령실에서 재정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이 재정을 씨앗에 비유를 하면서 재정 확장이 불가피하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국채 발행을 시사한 것으로 보면 될까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면 당연히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AI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지방 이 분권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또 저출산 초고령화로 이미 재정은 부담을 더 많이 늘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돈을 계속 꿔다가 그냥 들이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재생산적인 어떤 활력으로 작용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회의를 저도 지켜보니까 1시간 반 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철두철미하게 준비되어 왔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줄줄줄 새는 것은 없느냐. 어제 이제 기재부에서 보고를 했던 사항이 이 재량 예산에서 25조 원 절감했고 총 예산에서는 또 27조 원을 절감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실제로 그 부분이 이 여러 어떤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됐던 것이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 전문가들의 어떤 입장을
사후적으로 듣다 보니까 결국엔 기재부가 또 다 원하는 대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회의였던 만큼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이것이 지속 가능성을 좀 내포하는 그런 과정으로 또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국가채무가 사상 최악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사실 국채 발행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네. 국가 채무가 지금 1,300조 원을 돌파했어요. 그 얘기는 대한민국 GDP의 50%를 넘어섰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 재정 수지만 보더라도 올해 100조를 돌파했습니다. 네. 110조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것은 재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발행을 한다면은 사실 국가 채무 문제나 통합 재정 수지 등등도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네. 하지만 국채 발행보다 더 심각한 부분은 어제 발표한 재원이 5년 동안 총 210조가 들어요. 하지만 94조 원을 세입을 확충하겠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을 얘기를 했어요. 네. 하지만 얼마 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서 해프닝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국채 발행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어제같이 그렇게 두리뭉실한 그러한 세원 확충 방안을 얘기할 게 아니라 세심하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율을 개편하고 세금을 더 거둘 수밖에 없으니 국민들한테 솔직한 그러한 고백을 하는 시기도 빠르게 잡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는다면은 94조 원에 해당되는 그러한 재원을 확충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116조 원도 세출 구조 조정이라 그랬는데 저도 제가 청와대 부속실에 있으면서 네. 이 일을 해봤지만 세출 구조 조정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세출 구조 조정을 하는 가장 빠른 길은 민간의 재원을 활용하겠다고도 얘기했지만 그렇다면 정부가 갖고 있는 사업을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업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네. 그 얘기는 민간의 복지 재원은 정부의 몇 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A라는 복지 사업이 민간이 잘할 수 있다면 그 사업을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그런 민간 협업을 한다면 세출 구조 조정이 가능해요. 하지만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고 세입 확충에 관해서는 국민들한테 빠르게 진솔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빨리 가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조금만 조언드리겠어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세입을 늘리겠다라고 할 때 세입 확충을 한다고 했을 때 야당에서 이것을 또 증세하냐라고 해서 국민 여론을 만들고 마치 그것을 또 방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다행이란 생각이 좀 들고요. 윤석열 정부를 보게 되면 세수 결손 50조, 그 다음에 30조, 거의 80조 가까이 이렇게 났고 약간 아마추어적으로 재정이 운영됐던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더 중요한 지적을 받았던 것은 세원 자체가 80조 정도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은 당연히 늘려야 되는 것인데 어디에서 늘릴 거냐, AI, 로봇, 뭐 세금을 더 만들 거냐,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으로 앞으로 부딪혀야 될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야당에서 여당을 꼭 혹은 정부를 또 비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쨌든 공동의 이 정부를 운영해 나가는 파트너로서 그러한 건강한 비판들 그리고 건강하게 또 힘을 엎어준다면 실제로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일은 이재명 대통령 광화문에서 국민 익명식을 갖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강조하면서 초대했던 보수 야권 지도부는 일단 다 불참을 하기로 했고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불참을 통보했어요. 이러면은 반쪽짜리 행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반쪽짜리 행사가 됐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조국 전 의원과 같은 그런 사면이죠. 조국 전 의원 사면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았습니다. 실제 국민 여론조사도 48대 48 동률이 됐고요. 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를 저는 되돌아봐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나머지 국민도 다 품겠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번 사면만큼은 사실 반대하는 48%의 의견을 무시한 그러한 사면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면의 후폭풍이 아마 정치권 전체적으로도 퍼지지만 민주당 내부로도 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취임식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우리 보수 정당에서도 그리고 전직 대통령도 대통령의 취임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모두 참석해서 박수를 보내는 그런 장면을 원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취임 시간 끝나지만 네. 앞으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초기의 취임 선언문대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러한 바람대로 다시 한번 통합에 나서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재정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약식이지만은 이미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했는데 국민 임명식의 이 행사를 또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야권에서는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8.15 행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국가적으로 치러왔던 것이고 그 네. 형식을 다소 좀 더 확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의미는 이미 이제 내란이 어쨌든 이뤄졌고 그런 것들을 좀 종식시켜가는 그런 과정에서 국민 통합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도 인식을 좀 다르게 한다. 그리고 이 정치권 자체가 그동안 국민 위에서 군림해 왔던 측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미지를 좀 바꾸기 위해 탈피하기 위해 그런 이 국민 임명식을 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의 기본적 정치 철학 자체가 국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모시고 국민의 머슴이다. 정치인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제 초대되어진 국민들 또 임명식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한 80여 명 정도 됩니다. 근데 네. 이분들이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어쩌면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의 역사 속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역사 속에서 공동의 기억,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셨던 분들도 있고 또 그분들이 국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를 제발 국민들을 위해서 해달라라는 의미로 국민 임명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점에서는 앞으로 정치인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야당에서 불참하는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찌됐건 정치는 상대방도 있는 것이지만 결국 국민들에게 어떤 정치 서비스를 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표를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인데 지금 정치가 그동안 사라져왔고 적대와 보복 이런 것들이 앞서서 벌어졌던 그런 이 정치의 모습을 뒤로 하고 이제는 정치를 복원해보자라고 하는 대통령의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응해줬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국민대표 80인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을 다 지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국민 임명식, 취임식에 해당되는 행사를 거치지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문에 발표한 나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품겠다는 그 이상의 더 의무감도 더 느끼셔야 된다 저는 봅니다. 네. 광복절 특사가 이제 내일 0시에 실시가 됩니다. 조국 전 대표도 그 시각에 이제 석방이 될 텐데 조국 혁신당이 조 전 대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 지도부의 임기를 단축하기로 했던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 모습 자체가 조국 혁신당이 결국은 조국 전 의원의 사당화, 개인 정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조국 전 의원의 팬클럽 이렇게까지 폄하하고 싶은데요.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지도부잖아요. 그러면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조국 전 의원이 복귀하더라도 하는 것이 정상이죠. 왜냐하면 조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귀를 한다면은 본인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태대로 본인이 저지른 교육 비리와 관련해서는 반성이 없다는 것을 또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교육 비리 문제는 사실 엄연한 진실이거든요. 네. 그 외에 조국 전 의원이 과도한 검찰 수사의 표적이 돼서 했다는 부분과 교육 비리 부분은 구분해야 돼서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 비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국 혁신당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좀 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다음에 순리대로 가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더 납득이 되겠죠. 안 그래도 사명 가지고 얼마나 국론이 불면들어 있습니까? 하지만 조국 전 대표가 또 복귀하는 순간 국론 분열은 약간 미니 정당이지만 더 심화될 거예요. 민주당 입장도 들어볼까요? 이미 이제 법과 뭐 이 재판 과정에서 확정됐었던 그런 사실관계, 지금 뒤집어지는 이 자료와 이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심 사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 최성해 총장이 당시에 뭐 조국 전 이 교수가 전화해가지고 표창장을 위임했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증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위증이었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건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이어서 아마도 전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심이나 이런 것도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국민 모두가 또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 모두가 분노하는 건 아니고 국민의 어떤 또 절반 정도 이상은 정치, 검찰의 어떤 폭고 그리고 언론에서 제대로 진실을 향해 가지 않고 이 정치, 검찰에서 바로 보여줬던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이 보도함으로써 사실상 이 마녀 사냥을 했었던 부분 이런 지점들은 좀 다시 좀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조국혁신당은 어찌됐건 뾰족하게 야당의 모습을 보여서 여당도 비판하고 대통령도 비판하고 그러면서 건강한 어떤 이 정치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주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으로 다시 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파주 등 경기 북부에 이어 강원 영서 지방에도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서울도 오전까지 비가 강하게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한석 기자, 강원도에도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파주와 연천 등 경기 북부에 이어 강원 북부 지방도 비상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부터 파주 문산읍 운천리 지역에 시간당 100mm에 육박하는 비가 여러 시간 집중됐고 강원도 지역도 현재 철원 지역 주변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밤사이 호우 재난 문자도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 곳곳에 발송됐습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면 가급적 밖으로 나가지 말고 위험 상황 발생 시에는 주변 대피소를 확인 후 안내 방송에 따라 이동해야 합니다. 네, 새벽부터 다시 비가 강해지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네, 현재 정체 전선이 북상하면서 중부지방으로 다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앞바다에서 만들어진 강한 비구름이 경기 북부 등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어서 오전까지는 강한 비가 더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어제와 오늘 이틀 사이 3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내릴 비의 양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고 150mm, 강원도에 120mm, 충청도에는 8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특히 강한 비구름이 머물고 있는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70mm 안팎의 극한호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서부 지방에 현재 호우특보가 유지되고 있고요. 인천과 경기 북부, 충남 서해안에는 짙은 파란색으로 호우경보가 발령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어제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아침까지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오늘 출근길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표정우 기자. 네, 서울 불광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빗줄기는 약해졌다가 강해지기를 반복하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거세게 내리던 비는 지금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 뒤로는 불광천 출입로가 노란색 차단봉으로 막혀 있습니다. 또 하천도 수위가 평소보다 높아지고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서울 하천 29곳의 출입은 계속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엔 호우경보나 호우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오늘 아침까지 수도권에 시간당 30에서 70mm의 매우 강한 비를 예보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만큼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 북부 지역이 특히 피해가 컸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는 이미 지난 밤사이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특히 파주에는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16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며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한때 폭우로 눌노천 수위가 올라 파평면 덕천리 주민들에 대해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대피하라는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새벽 6시 반쯤 하천 수위가 내려가며 주민 대피 명령이 해제됐습니다. 다만 경기 의왕은 지난 1시간 동안 4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양평에는 7시 반쯤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경기 연천군 임진강 필승교는 수위가 1m 이상 높아져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해달라는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 6시 반까지 46건의 호우 피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도로가 침수되거나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라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전까지 강한 비가 예고된 만큼 시설물과 차량 침수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불광천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폭우로 출근길 교통 혼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도로 곳곳이 통제돼 나가실 때 교통 상황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동준 기자, 교통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교외선 의정부역에서 대곡역 사이 전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원래 첫 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방침이었지만 계속되는 호우 예보와 시설물 복구 등을 고려했다는 게 코레일 측 설명입니다. 하지만 내리는 비의 양에 따라 이 열차 운행이 조정될 수 있으니 꼭 정보를 확인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서울은 이 시각 현재 통제된 도로는 없는데요. 밤사이 동부간선도로가 침수 구간 물 빠짐 작업 등으로 계속 통제됐지만 새벽 5시를 기해 수락 지하차도에서 성수 분기점 구간과 성동에서 상계교 구간 모두 통제가 해제됐습니다. 시내 도로의 경우 가람길 군자교와 성동교 양 방향이 통제됐지만 수위 하강으로 역시 해제됐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 지역은 도로 곳곳이 통제 중이죠? 네, 밤사이 집중호우로 경기 북부 지역 도로 곳곳이 통제된 상황인데요. 파주 수리홀로 평안동산 입구에서 웅담 2리 앞 도로는 현재 산사태로 양 방향 전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연천 신평화로 청상 나들목에서 봉암터널 방향 도로는 토사가 유입돼 역시 전 차로가 통제되고 있고요. 가평 비룡로 영말교 부근 도로도 침수 위험이 있어 양 방향 전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전 내내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만큼 외출하실 때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수시로 교통 상황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부터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5시 기준으로 1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정오쯤 경기 김포 하천에 떠내려간 차량에서 80대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김포에서는 1시간 강수량이 100mm가 넘었는데 중대본은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자체나 소방당국을 통해 경기 포천과 인천에서도 사망자가 확인되고 있지만 정부 공식 집계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우려의 대피도 잇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733명이 집을 떠났는데 이들 대부분이 임시 주거시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김건희 씨가 구속 이후 첫 특검 조사를 해봤습니다. 김 씨는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오늘 김건희 씨가 구속 뒤 첫 조사를 받죠? 네, 특검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용된 김건희 씨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나오라고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12일 밤 구속된 이후 이틀 만에 첫 특검 조사인데요.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에 불응했던 것과 달리 김 씨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실 경호가 중단돼 김 씨는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광화문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이동하게 되는데 조금 전인 오전 8시 40분쯤 남부구치소에서 출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6일 첫 조사 때와 달리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오늘 조사는 어떤 혐의 위주로 진행됩니까?
네, 먼저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겼던 3가지 범죄 혐의부터 조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건진법사와 통일교 청탁 의혹인데요. 앞서 한 차례 조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시간이 짧았던 만큼 추가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토 순방길에 착용했던 귀금속의 재산신고 누락과 뇌물 의혹을 다시 신문할 수도 있습니다. 특검은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진품과 김 씨에게 이 목걸이를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확보했습니다.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해 어머니에게 선물한 모조품이라는 김 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인데요. 영장 실질심사에서 공개되면서 김 씨 구속의 결정타가 됐는데 특검은 그제 김팔수 서희건설 대표이사를 참고인 신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진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다른 의혹들도 많이 남아있는 만큼 특검은 최대 구속기한 20일 안에 김 씨를 몇 차례 더 부른 뒤 기소해 신병을 붙들어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집사 게이트 관련해서 김예성 씨의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김건희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는 그제 오후 베트남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온 직후 체포됐습니다. 특검은 김 씨를 곧장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데려와 밤 늦게까지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출석 당시 김 씨는 취재진 앞에서 불법적인 일이나 부당한 일에 연루되지 않았다며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김 씨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유치되는데 체포 시한이 48시간이기 때문에 늦어도 오늘 오후 5시 전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은 집사 게이트 관련 기업 관계자 등을 줄 소환하며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당사자 조사가 가능해진 만큼 수사가 조금 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김건희 씨가 잠시 뒤에 특검에 출석합니다. 구속 이후 첫 소환 조사를 받는 건데요. 특검팀의 향후 수사 방향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구속 이후 처음으로 김건희 씨가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사실 건강 문제를 들어서 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이번에 출석 의사를 밝혔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자신의 남편인 윤 전 대통령과는 좀 다른 태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요, 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량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이 수사나 재판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든 무기징역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 김건희 씨 같은 경우 상황이 좀 다른데요. 양형적인 변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형량 또한 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이 제한된 규정이 있는 범죄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김건희 씨는 어제도 자신의 변호인들과 접견을 1시간 이상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 3가지 혐의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자백을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 3가지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주장을 할지 이 양형적인 부분 또 구속 이후에 이 심경의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술 전략을 짰을 것 같고요. 형량적으로 조금은 더 유리한 구형량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특검 수사에 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오늘은 그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갈 때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해서 이동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호송차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한 뒤에 김건희 씨가 아마 내려서 이 지하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그대로 특검 조사실로 향할 예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토라인에 서거나 이 수의를 입은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검도 이 전직 영부인 신분이었던 것만큼 이 수의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된다면 제 생각에는 김건희 씨에 대한 이 특검 조사가 한 번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반복된 조사가 필요한데 이 면박주기식으로 수의복을 입은 모습이 공개될 경우 이후에 김건희 씨가 이 조사를 불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포토라인엔 세우지 않고 최대한 향후에도 특검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부분을 조사할지가 궁금한데 일단 구속영장에는 3가지 혐의가 있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여기에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의 청탁 의혹 이렇게 세 가지인데 어떤 부분을 조사할 걸로 보십니까? 일단 오늘은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세 가지 혐의 사실을 위주로 조사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구속 이후의 첫 조사이기도 하고 혹시나 이후에 김건희 씨가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영장 기재된 사실로 구속 기소 여부를 우선적으로 먼저 특검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영장에 기재된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그간 김건희 씨는 특검 조사 때나 또 영장 실질심사 당시에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구속된 피의자들이요, 이 구속된 이후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전부 자백을 하거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자백하는 선택지를 선택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네. 따라서 특검에서는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김건희 씨의 입장이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아마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신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영장 실질심사 때 영장이 발부됐던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였던 2022년도 나토 순방 당시에 서희건설 측에서 지금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6천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앤 아펙, 이 목걸이에 대한 진품, 가품, 바꿔치기 의혹이랄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라는 부분이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나 이 김건희 씨, 즉 피의자의 심경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을 특검이 확인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국민의힘이 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용이라고 반발하며 새벽까지 대치를 이어가고 오늘 회의에서 메시지를 밝힌다고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국회에서 이미 취임식을 치른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국민임명식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취임식을 연다고 합니다. 광복의 기쁨과 순국 선열을 기리는 뜻깊은 날에 마치 순국 선열의 영광에 숟가락을 얹듯이 셀프 대관식을 벌이려는 모습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대선 승리의 축포를 터뜨리며 소위 명비어천가를 울릴 상황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 15%의 관세를 맞은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미 GM을 필두로 탈대한민국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노조공화국이 된 기업 환경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본사 이전과 해외 공장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불과 2달 만에 나타난 경제 대참사의 전조입니다. 외교안보 상황도 심각합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국방예산 정액 요구 등으로 대한민국 안보와 북핵 억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지만 이재명 정권은 뚜렷한 대책도 없으면서 어설픈 전작권 회수 의지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 격으로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 소속이었던 이춘석 전 위원장, 위원회 활동 당시 취득한 정부 내부의 정책 정보를 주식 거래에 악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이춘석 게이트 사건은 국정기획위원회 전반에 걸친 도덕성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위원회 위원들 전체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불과 2달 만에 대한민국은 관세 협상 실패, 노조 청구서 납부, 기업 탈출, 게이트급 금융범죄 의혹, 조국, 윤미향 등 파렴치범의 사면 등으로 악화일로만 걷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셀프 대관식을 열겠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더구나 이번 주말까지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고 서울 서부권에서는 호우경보가 발령되는 등 전국 곳곳이 침수와 산사태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남양주시와 파주시에서는 하천 범람 우려로 주민 대피 명령까지 내려졌고 어제 저녁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산사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재난방재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재난방재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국민안전보다 대통령의 대관식 준비에 몰두하는 것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은
권력 과시에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심을 챙기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명비여천가의 노랫소리가 높을수록 국민의 원망과 분노도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춘향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가성고처 원성고, 글자 그대로입니다. 노랫소리가 높을 때일수록 국민들의 원성도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대관식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제1야당의 중앙당사가 침탈당한 폭거가 발생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참혹한 현장을 국민과 당원, 언론도 똑똑히 지켜봤다. 사실 당시 검찰은 민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이 아닙니다. 당사 안에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당원 명부를 내놓으라는 비상식적인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정권이 만든 민중기 특검팀은 백주 대낮에 바로 이곳 제1야당 중앙당사에 쳐들어와서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내놓으라는 식의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폭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특검이 요구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입 일시, 당원 유형 정보, 과거 당원 탈퇴 여부, 탈당했었다면 탈퇴 일시, 당비 납부 현황, 그리고 당원별 당비 납입 계좌번호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좌번호가 왜 필요한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500만 명이면 국민의 10분의 1입니다. 국민 10%의 핵심적인 정보를 계좌번호까지 포함해서 온갖 개인정보를 다 가져가겠다는 것은 전 국민을 검열하겠다는 취지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왜 탈취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어디로 흘러가서 어떻게 악용될지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특검 수사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보호도 없고 최소한의 법치주의도 없다는 말입니까? 소위 압수수색은 강제수사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유를 영장에 적시해서 수사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핀셋 수사하는 것이 압수수색의 기본입니다. 범죄 사실과 전혀 관계도 없는 종교 가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500만 당원 명부를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는 이 영장은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포괄적 발상입니다. 특검도 무도하기 짝이 없지만 이 같은 엉터리 영장을 발부해준 법원도 아무 생각 없이 특검의 명령대로 영장을 발부해주는 특검의 하수인을 자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500만 당원은 국민의힘의 생명이고 국민의힘 그 자체입니다. 500만 당원들의 개인정보를 내놓으라는 요구는 국민의힘을 통째로 특검에 넘기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절대로 이러한 부당한 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지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10월 25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한다. 이상입니다.
네,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메시지 듣고 왔습니다. 내일 국민 임명식에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밝혔고요. 어제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전해드리겠고요. 특검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삼부토건 이야기 보겠습니다. 삼부토건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한 것이 김건희 씨의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영장에는 없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김건희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문제를 삼을 수는 있습니다. 이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 정말 구속영장 실질심사 하루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자서를 제출했을 때 아마 특검에서는 영장 발부를 자신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김건희 씨 변호인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 본인 또한 정말 서희건설에서 자수서를 제출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장 실질심사 당시에도 특검에서 전격적으로 자수서와 함께 이 목걸이 진품을 제출했을 때 변호인들이 탄식을 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 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실질심사 당시에도 변호인들 이 특검의 이제 설명이 점점 길어지자 변호인들이 이 영장이 없는 별건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고 이 때문에 당시 영장 전담 판사 그러니까 이 정재욱 판사도 너무 길게 이야기하지는 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이것이 오늘 특검 조사에서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예. 혹여나 이 김건희 씨가 이후에 구속적 부심을 청구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지 않음을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에 별건을 이유로 해서 내 구속영장 발부된 것으로 의심이 되기 때문에 적부 여부를 판단해보고 싶다라고 법원에 주장을 할 때 주장할 수 있는 요소이고 오늘은 아마 특검 조사 때 이 나토 순방 당시의 목걸이 부분에 대한 향방 또 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대한 자신의 심경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주를 이룰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예, 시간이 많이 없긴 하지만 이건 여쭤보겠습니다. 목걸이를 김건희 씨가 결국은 돌려줬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까? 내가 받은 것은 맞지만 잠시 빌린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인 것 같고 서희건설 측에서도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판례에서도 그 물품을 받았고 지금 서희건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2022년부터 한 1년 정도 이상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뇌물 스스로 인정되기에는 충분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조금 전 개장한 증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3,22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상승 출발했는데요. 자, 0.07% 오른 3,226포인트로 코스피가 개장했고 코스닥은 0.05% 오른 814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환율도 보겠습니다. 3.2원 내린 1,378.5원으로 원달러 환율이 개장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틀째 중부지방 곳곳에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빗줄기가 잠시 약해진 모습이고요. 경기도 양평 등지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최대 70mm 안팎의 호우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서해상에서 보라색과 붉은색의 호우구름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북부와 영서 북부, 충남 북부에는 호우 경보가, 그 밖에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어제부터 지금까지 수도권 많은 곳에 30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졌는데 앞으로도 이 지역에는 최고 150mm 이상, 강원 중북부에도 최고 120mm 이상의 추가 폭우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의 낮더위가 주춤하는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가 34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무더위 속 남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광복절인 내일 오후까지 곳곳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자, 방금 들은 속보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잠시 뒤에 곧 특검 사무실에 도착을 한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구속 뒤 첫 특검의 소환이 예정이 돼 있고요. 현장에 지금 도착을 잠시 뒤면은 한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탑승을 했고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이 됐었는데 오늘 구속 뒤 첫 조사 오전 10시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잠시 뒤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뉴스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